오늘 하루만 묵으려는데 방 있나요? 비가 내리던 늦은 밤 여관 문을 닫으려는데 마지막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중년 남자는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한눈에 알아봤지만 모른 척 열쇠를 건넸어요. 전 남편은 10년 만에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에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해진여관 1층 프론트에 앉아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소형 여관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두세 팀 오면 다행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0분이었어요. 슬슬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불을 끄려고 일어서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비에 젖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차림이었어요. 낡은 점퍼에 흠뻑 젖은 운동화.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방 있나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묵을 건데요. 1박에 4만 원입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신분증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현금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원칙상 신분증을 받아야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냈습니다. 2층 끝방 열쇠였어요. 203호입니다. 2층 맨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열쇠를 받아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요. 최영수,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는 빚 문제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없었고 짐도 없었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고라도 난 줄 알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도 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알게 됐어요. 그가 빚을 많이 졌다는 걸요. 채권자들이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윤혜진 씨죠? 최영수 씨 어디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연락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채권자들은 화를 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몰랐으니까요. 빚이 얼마인지 물었을 때 숨이 막혔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저는 그 돈을 갚을 수 없었어요. 여간 수입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했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6개월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이혼이 성립됐고 저는 혼자 여관을 지켰어요. 채권자들도 점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살았어요. 여관을 운영하면서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도 동네 사람들에게도요. 그냥 담담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밤에 혼자 방에 누웠을 때 가끔 생각했습니다. 최영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하지만 찾지 않았어요.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10년 만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저는 프론트에 앉아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방문 닫히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장부를 덮고 1층 불을 껐습니다. 제 방은 프론트 옆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남자. 왜 하필 제 여관에 온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떠날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프론트 카운터에 열쇠 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비는 그쳤고 남자는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들지 않고요. 가방? 저는 급히 계단을 올라가 203호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어요. 이불도 정리돼 있었고 휴지통도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꽤 큰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손을 뻗었지만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결국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현금 다발이 몇십 개 있었어요. 5만 원권으로 묶인 다발들이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찍힌 서류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 저는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메모지를 손에 쥔 채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현금을 세어봤어요. 좋기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병원 서류를 봤습니다. 5호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단명이 적혀 있었거든요. 말기암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남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프론트 뒤 작은 창고에 가방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년 만에 나타나서 돈을 남기고 간 전 남편. 그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온 걸까요? 왜 말도 없이 가방만 남기고 간 걸까요? 아침이 되어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프론트를 열었습니다. 여관 옆 세탁소 주인 정은미 씨가 들렀어요. 혜진 씨, 어제 비 많이 왔지? 네, 좀 왔어요. 손님은 있었어? 한 분 있었어요. 그래. 요즘 손님 잘 안 오는데 다행이네. 정은미 씨는 잠깐 이야기하다가 세탁소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프론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에 있는 가방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돈보다도 그가 왜 그걸 제게 남겼는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때쯤 저는 가방을 다시 꺼냈어요. 현금 다발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10년 전 빚이 1억 2천이었는데, 아니,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닐 거예요. 병원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병원 이름, 진료과, 담당 의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접어서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넣어뒀어요.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손님을 받고 방을 청소하고 장부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가방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최영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 병원에 있을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있을까?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을까? 10년 만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돈만 남기고 간 이유가 뭘까? 궁금했지만 찾을 생각은 안 했어요.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습니다. 정산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저에게 빚을 갚으려 온 걸까요? 아니면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은미 씨가 또 들렀습니다. 혜진 씨, 요즘 별일 없어? 네, 그냥 그래요. 나 있잖아. 요즘 이상한 사람 봤어. 이상한 사람요? 응. 여기 근처에서 자주 보이는 중년 남자인데 되게 초라하게 생겼더라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어떻게 생겼는데요? 키는 보통이고 마른 편이고 머리가 좀 벗겨졌어. 옷도 되게 낡았고 최영수 같았어요. 어디서 봤어요? 여기 근처 병원 앞에서. 나 거기 가다가 봤어. 병원이요? 응. 오대학병원. 여기서 버스 타고 30분쯤 가면 나오는 큰 병원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속 서류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그 사람 자주 봤어요? 응. 최근에 두어 번 봤어. 왜? 알아? 아니요, 그냥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정은미 씨는 더 묻지 않고 세탁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어요. 그는 아직 그 병원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창고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병원 서류를 다시 봤어요. 오대학병원 종양내과. 담당 의사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요? 그가 원하는 건 뭘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 적어도 왜 그가 저에게 그 가방을 남겼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병원에 가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관 문을 닫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세탁소 정은미 씨한테 부탁했습니다. 언니, 오늘 제가 좀 나갔다 올 일이 있는데 혹시 전화 오면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럼. 어디 가는데? 병원 좀 다녀올게요. 어디 아파? 아니요. 그냥 검진 받으러요. 정은미 씨는 흔쾌히 알았다고 했어요. 저는 가방 속 병원 서류를 챙겨서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쯤 갔어요. 오대학병원은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어요. 종양내과는 어디 있나요?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환자들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저기요, 환자 한 분을 찾고 있는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영수요. 50대 후반 남자분인데.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최영수 환자분 현재 입원 중이세요. 7층 병동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원이요? 네. 7층 702호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701호, 702호. 702호 앞에 섰어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저를 보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침대가 2개 있었는데 안쪽 침대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최영수였습니다. 10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야위었습니다. 뺨이 푹 꺼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많이 벗겨졌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방 받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왔어요. 왜 그걸 제게 남긴 건지 궁금해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저는 가방 속에서 꺼내온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말 그대로야. 10년 전 일을요? 응.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 가져가요. 전 필요 없어요. 아니.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건 내 거야. 전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남기고 간 거잖아요. 그래도 내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10년 전 일.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았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응.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했으면 너도 힘들어졌을 거야. 채권자들이 너한테도 찾아갔을 거고, 실제로 찾아왔어요. 알아. 알면서도요? 그게 나았어. 내가 나랑 관계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혼이 필요했으니까.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참 계획적이네요. 미안해. 그는 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와닿지 않았어요. 그동안 뭐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곳저곳 공사장도 다니고 식당 설거지도 하고 빚은 갚았어요? 아니, 못 갚았어. 그럼 그 돈은 뭐예요? 10년 동안 모은 거야. 조금씩.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걸 왜 제게 줘요? 당신이 쓰세요. 난 쓸 데가 없어. 그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병원 서류 봤어요. 그래. 말기라고 나와 있던데. 응. 치료는 안 해요? 했어. 근데 안 되더라.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대.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대요? 한두 달. 정확하진 않아. 그냥 그 정도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여관에 온 거예요? 너 보려고. 말도 안 하고요? 응. 그냥 보기만 하면 됐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말도 안 하고 가방만 남기고 간 거예요? 내가 날 볼 이유가 없잖아. 그럼 가방은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정산이요? 응.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내 인생을 망쳤어. 10년을 빼앗았고, 그래서 내가 모은 돈이라도 주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전 당신이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사과는 의미 없어. 이미 끝난 일인데 사과해봤자 뭐해.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 그는 저를 봤어요. 넌 나 없이 잘 살았어. 여관도 잘 지키고 있고 쉽지 않았어요. 알아. 미안해. 그는 또 사과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돈은 가져갈게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고마워. 근데 이게 정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가 저를 봤어요. 10년 전 일은 돈으로 정리될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병원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전 남편. 그는 사과가 아니라 정산을 원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서운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라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이미 저를 떠난 사람이었어요. 10년 전에요. 그에게 저는 과거였고 정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 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관에 도착했어요. 정은미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검진 잘 받았어? 네, 잘 받았어요. 다행이네. 별일 없지? 네, 없어요. 저는 프론트로 들어가서 앉았어요. 창고에 있는 가방이 보였습니다. 현금 다발들이 들어있는 가방. 저는 그 가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야 할까요? 돌려줘야 할까요? 하지만 돌려줘도 그는 받지 않을 거예요. 그에게 이건 끝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다시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어요. 손님을 받고 방을 청소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어요. 밤이 됐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최영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윈 얼굴, 쉰 목소리, 담담한 표정. 그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사람 같았어요. 감정도 미련도 없이요. 저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끝내야 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잠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의 말이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여관을 운영했어요. 손님을 받고 방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병원에 가 있었어요. 최영수는 지금 아프진 않을까? 혼자 병실에 누워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정은미 씨가 세탁소 문을 닫고 여관으로 왔어요. 혜진 씨, 커피 한 잔 할래? 그럴까요? 우리는 프론트 옆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은미 씨가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없어요. 거짓말. 나 봐봐. 뭔가 있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제가 얼마 전에 병원 간 거 말했잖아요. 응, 검진 받으러 갔다며? 사실은 아는 사람 만나러 간 거였어요. 정은미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는 사람? 누구? 전 남편이요. 뭐? 정은미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최영수? 그 사람 만났어? 네. 어떻게? 어디서?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비 오던 밤에 여관에 왔던 일, 가방을 남기고 간 일, 병원 서류를 보고 찾아간 일. 정은미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네. 병은 뭔데? 말기암이요. 정은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에 그럼 얼마 안 남은 거잖아. 의사가 한두 달이래요. 그래서 너한테 온 거구나. 네. 정은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 사람 뭐라고 하던? 정산이래요. 10년 전 일을 정리하러 왔다고. 정산? 네. 돈 남기고 갔어요. 1억 2천만 원. 정은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혜진아. 네. 넌 그 사람한테 뭘 바라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과? 용서? 아니면 뭔가 다른 거? 모르겠어요. 너도 모르는구나. 정은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있잖아, 혜진아. 난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남편이 빚 남기고 사라지고 채권자들한테 시달리고 혼자 여관 지키면서 살았잖아.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돈 던져주고 정산이다 그러면 그게 다야?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혜진아, 내 감정은 어떤데? 화나지 않아? 화요? 응.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죽을 때쯤 와서 돈 주고 가면 끝이야? 그게 정산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은미 씨가 계속 말했어요. 난 내가 너무 착한 게 문제라고 봐. 너무 참고, 너무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이 선택한 거지. 도망친 것도, 10년 동안 연락 안 한 것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은미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근데 난 내가 걱정돼서 그래. 괜찮아요, 언니. 혜진아, 내가 결정해. 그 돈 받을 건지, 그 사람 다시 만날 건지. 근데 내 감정은 생각해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미 씨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나 들어갈게. 생각 많이 해봐. 네, 언니. 정은미 씨가 나간 후 저는 혼자 프론트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인가요? 사과인가요? 아니면 다른 뭔가인가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 전 저는 병원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 대학병원 종양내과 담당 의사 박성호. 저는 서류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면 어떨까? 최영수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5층 종양내과로 올라가서 간호사실에 물었어요. 박성호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은 지금 회진 중이세요. 30분 후에 오실 거예요. 그럼 기다릴게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어요. 박성호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최영수 환자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박성호 의사는 저를 봤어요. 보호자세요? 아, 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잠깐 상담실로 오시죠. 우리는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의사가 컴퓨터로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최영수 환자분, 현재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췌장암 사기인데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됐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는요? 항암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는 통증 조절만 하는 단계예요. 그럼 길어야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성우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가족이 거의 안 오시던데 보호자분이세요? 네, 가족이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환자분이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요. 외로워요? 네. 하루 종일 혼자 계세요.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올게요. 그럼 좋겠네요. 환자분께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7층으로 올라가서 702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영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
그냥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한 달 남았다던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혼자 있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익숙해. 저는 글을 봤어요. 저랑 친한 언니가 그러던데요. 제 감정을 생각해 보래요. 응? 10년 동안 저 혼자 여관 지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당신이 이제 와서 돈만 주고 가면 그게 다냐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돈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여간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가 저를 봤어요. 그럼 뭘 원해?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이 정산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왜? 우리가 돈으로 정리될 사이였나 싶어서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또 사과네요. 다른 할 말이 없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외롭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던데 하루 종일 혼자 있다고.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자주 올게요. 올 필요 없어. 아니요. 올 거예요. 왜? 당신이 정산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전 그냥 오고 싶어요. 그가 저를 봤어요. 이해 안 돼. 저도 이해 안 돼요. 근데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자꾸 오고 싶은 걸까? 왜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은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정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저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방 속 돈을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창고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직 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끝낼 때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여관 문을 열고 세탁소 언니에게 부탁하고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최영수가 불편해했어요. 왜 자꾸 와? 그냥요. 시간 낭비야. 제 시간이에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그냥 창밖을 봤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말이 없었고요. 그렇게 조용히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가 먼저 말했어요. 배고프지 않아? 괜찮아요. 점심시간 지났는데 나중에 먹을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가 들어와서 링거를 교체했어요. 환자분 많이 편찮으시죠? 괜찮습니다. 보호자분이 자주 오시니까 좋으시겠어요. 간호사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최영수가 저를 봤어요. 보호자래.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래야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린 이혼했는데. 알아요. 근데 보호자? 이름이 필요하면 뭐라도 붙이는 거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그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갔을 때 그는 거의 일어나지 못했어요. 얼굴도 더 창백해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아프셨대요. 간호사가 말해줬어요. 통증이 심해지셨나 봐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최영수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파요? 응. 진통제 안 줬어요? 줬어. 근데 별로 안 듣더라. 저는 그의 손을 봤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손 잡아도 돼요? 그가 눈을 떴어요. 왜? 그냥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또요? 응, 또. 이제 그만해요. 근데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이제 됐어요. 충분히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해?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박성우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약해지셨네요. 얼마나 남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우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요. 길어도 열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의사가 나간 후 저는 최영수를 봤어요.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응. 무섭지 않아요? 그가 눈을 떴어요. 무섭지. 많이요? 응. 많이.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미 정해진 일이니까. 너는 무섭지 않아? 뭐가요? 혼자 사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죠. 근데 익숙해요. 10년 동안? 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또 사과하네요. 습관이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돌아보니 박성우 의사였어요. 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박성우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이 사회복지사랑 상담했어요. 상담이요? 네. 장례 준비 관련해서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간소하게 하고 싶대요.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면 된다고. 유족이 없으시다고 하던데 보호자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장례 준비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박성우 의사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병원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장례.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관에 들어서는데 세탁소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어떻게 됐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얼마나 남았대? 일주일이요. 정은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매일 가야겠네. 네. 힘들겠다. 괜찮아요. 정은미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 내가 여관은 봐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고마워요, 언니. 다음 날부터 저는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최영수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냥 누워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가끔 그가 눈을 뜨면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702호로 뛰어갔어요. 최영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환자분 의식이 오락가락하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저예요.
혜진이에요. 최영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술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알아요. 이제 됐어요. 그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힘들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쉬어도 돼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최영수는 그 햇살을 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했어요. 환자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사망 확인을 했고 간호사들이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10년 만에 만나서 일주일을 함께 있었고 이제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돌아섰어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 그가 원했던 대로 간소하게 치러야 했어요. 저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빈소를 마련하고 최영수의 영정 사진을 놓았어요. 10년 전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어요. 젊고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한때는 저와 행복했구나. 빚에 쫓기기 전에는 우리도 평범한 부부였구나. 문상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탁소 언니가 와줬고 박성우 의사도 잠깐 들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틀 후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장례식장 차를 따라 화장터로 갔어요. 제가 됐습니다. 작은 유골함에 담겼어요. 저는 그 유골함을 안고 납골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최영수의 이름을 새긴 작은 패를 놓고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봤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관으로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프론트에 앉아서 손님을 받고 방을 청소하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병원이 생각났어요. 702호 병실, 창가 침대, 최영수가 누워있던 자리. 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 쉬던 모습. 제 손을 약하게 쥐던 그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세탁소 언니가 들렀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밥은 먹고 다녀? 먹어요. 정은미 씨는 제 옆에 앉았어요. 있잖아, 혜진아. 네. 그 가방. 아직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에 있어요. 아직 안 열어봤어? 돈 센 거 빼고는요. 혜진아. 정은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리요? 응. 그 사람 끝냈잖아. 너도 이제 끝내야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은미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가방 계속 창고에 둘 거야? 언제까지? 돈도 돈이지만 그게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 정리해, 혜진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은미 씨가 나간 후 저는 창고로 갔어요.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꺼내서 프론트로 가져왔어요. 책상 위에 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5만 원권 다발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저는 하나씩 꺼내서 세었습니다. 정확히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10년 전 빚과 똑같은 금액. 그가 10년 동안 모은 돈. 저는 그 돈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정산일까? 돈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걸까?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산. 단 2글자. 최영수는 이걸로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감정도 미련도 없이 그냥 빚을 갚고 정리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정산이 아니라는 걸,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라는 걸, 살아서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책임이었다는 걸. 저는 돈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 갔어요. 정기예금으로 넣고 싶은데요.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1억 2천만 원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조용히 처리해줬어요. 통장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통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당장 쓸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두려고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쓰면 됐어요. 며칠 후 저는 병원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진단서, 입원 기록, 사망 진단서 모두 파일에 넣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그리고 최영수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 속에는 낡은 옷 몇 벌과 낡은 지갑이 있었어요.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몇 장과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봤어요. 저와 최영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거였어요. 둘 다 젊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도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구나. 10년 동안 지갑 속에 넣고 다녔구나.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아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유품은 정리해서 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기억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여관을 운영했어요. 손님을 받고 청소하고 밤이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702호를 청소하다가 멈춰 섰어요. 병원 병실 번호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손님이 쓰고 간 지 이틀 됐어요.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702호는 비워두기로요. 다음 날 저는 702호 문에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사용 불가. 그냥 조용히 비워뒀습니다. 가끔 청소는 했어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요.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켰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받지 않았어요. 그 방은 이제 제 방이 아니었습니다. 최영수의 방도 아니었고요. 그냥 빈 방이었어요. 기억을 위한 방.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203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최영수가 하룻밤 묵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비가 내리고 초라한 차림의 남자가 들어오고 신분증 대신 현금을 내밀던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야 했을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뜨고 일어나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여관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어느 날 저녁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저는 프론트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하얀 눈이 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최영수가 생각났어요. 그는 눈을 좋아했습니다. 결혼했을 때 첫눈이 오면 같이 나가서 걷곤 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송이들이 끝없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잘 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편히 쉬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눈송이들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프론트 뒤 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어요. 1억 2천만 원이 찍힌 통장. 정산이라고 불렸던 돈. 저는 그 통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의 보상은 아니었어요. 후회의 대가도 아니었고요. 그냥 도망쳤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책임을 다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어요. 저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화해는 아니었지만 끝이었으니까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도 여관문을 열 거예요. 손님을 받고 청소하고 하루를 보낼 거예요. 702호는 여전히 비워둘 거고요. 간판도 새로 달지 않을 겁니다. 그냥 혜진여관이라는 낡은 간판 그대로요. 저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최영수는 떠났고 정산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됐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담담하게요.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겠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저도 일어나서 문을 열 거고요. 그렇게 또 하루를 살 겁니다. 여관 주인으로서요. 윤혜진으로서요. 그게 제 삶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